저 별이 빅뱅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별의 나이라는 걸 잴 수 있습니다. 나이 잴 수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재냐면 좀 재밌게 표현해 볼게요. 나이가 어린 애들, 그러니까 더 최근에 태어난 요즘 별들은 더 때가 묻어 있어요. 요즘 태어난 애가 왜 때가 묻죠? 빅뱅 직후 초기에는 아직 별이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빅뱅만으로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좀 제한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한 수소, 2등으로 간단한 헬륨, 그리고 조금 일부 만들 수 있는데 그 주기율표상으로 보면 수소, 헬륨까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학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130억 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원자번 수헬리베가 아니라 수헬하고 이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수소와 헬륨만으로 만들어진 1세대 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별들이 열심히 중심에 다양한 탄소, 산소, 질소를 만들고 빵 터질 때 우주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그 잔의 구름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세대 별이 태어나고, 그럼 조금 오염된 애들이 이제 태어나겠죠. 그 별의 스펙트럼을 딱 찍었을 때 탄소, 철 같은 금속 원소들이 많으면 요즘 태어난 어린 애들이고, 거의 금속 함량이 없다 그러면 얘는 아직 때묻지 않은 원로 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 우리가 관측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쉽잖아요. 근데 아직 순수하게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별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세대 별들은 질량이 엄청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별들은 수명이 짧아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태양 같은 별들은 수명이 그래도 막 수십억, 수백억 년 그 스케일인데, 이렇게 질량이 무거운 별들은 수명이 1000만 년도 안 돼요. 그러면 우주 초창기에 잠깐 눈부시게 딱 등장했다가 곧바로 불사르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걔네를 목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많지 않은 거예요.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멀리만 보면 언젠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역사에 비해서 너무 찰나에 살다가 이제 정말 운이 좋아야 되겠네. 맞아요. 진짜 운이 좋아야죠. 근데 그게 사실 거리의 문제잖아요. 시간의 문제이자. 그게 맞다면 얘가 보이게 되는 적절한 거리가 딱 있는 거지. 우리가 계속 점점 더 멀리 보면 어쨌든 그 별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데, 일단 그 원시 별들은 어쨌든 되게 높은 온도로 달궈져 있을 거고, 원래는 가시광선 혹은 자외선 정도에서 이제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우주 팽창을 겪어서 날아오고 있을 테니까 그 빛이 아마 적외선 이하로 엄청나게 다 옮겨갔겠구나. 시프트가 되어 있겠죠. 적외선으로 본격적으로 심우주를 보기 시작한 게 최근 제임스 웹부터라서 사실은 그동안 이 첫 번째 별을 직접 찾으려고 본격적으로 탐사한 적은 거의 없었던 거죠. 우리 태양은 수소, 헬륨이 대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치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금속 함량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엄청 극적으로 많아질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엄청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요? 왜냐면 우주가 워낙에 넓고 하다 보니까 그 1세대 별들이 남겨봤자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태양보다 10배 넘고 10배 적고 하는 이제 비율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과일 성분 찔끔 넣어놓고 과일 듬뿍 음료수 이렇게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순도 훨씬 더 수소, 헬륨에 가까운 친구들이 맨 처음 빅뱅 딱 끝나서 1세대 애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워낙 짧게 살아갖고 우리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이 1세대 별을 우리가 운이 조금 좋으면 한번 발견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도 이슈가 몇 개 있었거든요. 어쨌든 아주 무겁고 밝은 별이긴 하지만 거리가 멀면 어둡겠죠. 그런데 우연히 별 옆에 아주 커다란 은하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단의 중력장이 일그러져서 그 별빛이 절묘하게 멀어졌다가 가까이 지구로 모여요. 그러면은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력 렌즈인 거죠. 그러면 운 좋게 어떤 딱 절묘한 중력 렌즈가 벌어지면 멀리 있는 어두운 별이 더 밝게 증폭되어서 보이는 현상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한때 허블 망원경으로 첫 번째 별을 우리가 운 좋게 증폭시켜서 본 것 같다라고 기대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새벽의 별을 뜻하는 에렌델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지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으로 더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얘는 단일별은 아닌 것 같고요. 성단인 것 같아요. 별 여러 개가 수십만 개가 모여있는 원시 성단 정도를 이제 우리가 포착을 했던 걸로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한 100억 년 뒤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제임스 웹에 찍건 뭐 허블이 찍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가 이건 잘 못 믿겠는 게, 자 봐봐요. 1억 광년 뒤에 뭐 있어요. 걔가 오는데 1억 년 걸릴 정도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주변으로 뭐 빛을 발산하겠죠. 그 발산된 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보는 걸 텐데, 뭐 예를 들어 광자라고 치면 그 광자가 있는 데서야 뭐 엄청난 밀도로 쌓겠지만 1억 년 정도 올 정도면 아주 작은
그 틈 하나에서도 이렇게 다 벌어져갖고 이제 지구 양쪽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멀리서 왔는데 그게 그냥 찍힌다? 아, 이거 좀 약간 수상하더라고요. 빛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어서 사실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별이 있으면 별을 둘러싼 큰 공 같은 걸 생각하면 공의 면적이 거리의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아주 큰 공의 어떤 한 부분에 있으면 이 많은 빛 중에 우리에게 오는 건 아주 적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사실 물리학의 입장에서 R제곱분의 1이면은 롱레인지라고 부르거든요. 엄청 멀리 가는 거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큰 망원경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더 밝긴 어두워지겠죠. 동시에 우리가 그 빛을 담는 그릇의 사이즈를 넓히면 같은 시간 동안 담을 수 있는 빛의 양은 또 면적에 비례해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는 겨우 5mm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임스 같이 6.5m짜리 100배 더 큰 사이즈의 눈동자로 보는 거잖아요. 지름이 100배 늘었으니까 눈동자에 비해서 제임스 웹 거울로 담을 수 있는 빛의 양은 100의 제곱배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10,000배 더 많은 빛을 담게 되는 거고 훨씬 더 강한 광원을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 한 개 더. 반도체가 요새 발달을 해갖고 광자를 예전에는 한 개씩 디텍을 한다라는 개념을 사는데 상상 못했어요. 이제는 반도체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충분히 저온 환경이 유지가 되면 광자 한 개가 딱 도착했을 때 신호가 딱 떠. 아주 극한의 레어한 이벤트도 잡아낼 수 있는. 그 광자가 옵니다. 광자가 1억 년 정도 올 정도면 얘가 아무리 비친들 똑바로 오겠냐는 거예요. 약간만 비껴놔도 그 무슨 별 모양이든 아니면 무슨 은하 모양이든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뭐 접시 모양이 됐든 이상한 모양으로 난 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하죠. 그 별과 지구 사이에 무슨 환경이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하여튼 온다 이거죠. 근데 정확하게 어떤 천체와 우리 관측자 사이에 뭔가 구름 덩어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빛의 양도 줄어들고 또 일부 빛은 산란되고 이런 현상들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간 소광, 그 빛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광원은 빛은 광원에서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흩어지고 산란되는 건 당연히 펑퍼짐하게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효과로 작용하겠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형태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는데 우주에도 마치 그 GPS처럼 지금도 이제 별자리 같은 건 있긴 합니다만 우주의 여러 별이나 은하들을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냐. 네네. 우주는 또 여러 은하나 다 각지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 지구에서는 별자리 보고 뭐 길을 찾고 하겠지만 요즘엔 심우주 탐사라는 걸 하죠. 그럼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 공간에 그냥 떠돌고 있는 탐사선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자세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내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당연히 별을 보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고 심지어 심우주니까 지구에서 맞춰놨던 별자리가 그대로 통하지도 않아요. 별의 위치가 다 조금씩 어긋날 테니까. 사실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좀 투박하게 했어요. 아무데나 얻어 걸려라 라고 제일 밝은 광원 하나를 딱 짚고 그거를 타겟팅을 했습니다. 무엇을 타겟으로 했을까요? 태양. 맞아요. 태양이에요. 태양은 워낙 밝으니까 센서 아무데나 붙여놓으면 알아서 밝게 빛나는 게 태양 쪽이다라고 해서 방향 잡을 수 있었어요. 요즘엔 더 섬세한 걸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비교적 밝은 별들 몇 개를 고릅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우스 같은 그런 몇 가지 별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탐사 로봇들의 자세를 제어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아직 이제 실험 단계이기는 한데 일정한 리듬으로 빛을 내보내고 있는 펄사라고 하는 천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건? 뭐 우주 전역에 여기저기 전역에 있어요? 네. 떨어져 있죠. 중성자 별. 걔가 이제 일정한 리듬으로 번쩍번쩍 펄스 시그널을 내보내거든요. 그게 마치 지문처럼 펄사 별마다 특정한 고유 주파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파수를 내보내는 빛은 이 펄사다라고 위치를 딱 알고 있으면 그거로 딱 이제 여러 개 잡아서 입체적인 어떤 GPS처럼 쓸 수가 한 3-4개만 딱 잡으면 거의 뭐 완벽하게 잡겠네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3-4개만 있으면 돼요? 사실 최소한의 개수는 3-4개면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 삼각 측량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네. 맞습니다. 이제 그 타겟으로서 일정한 리듬을 내보내고 있고 또 충분히 멀리 있지만 밝아서 또 쉽게 볼 수 있고. 저는 아주 궁금했던 게 그래서 먼 미래에 인류가 심우주 탐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정한 행성의 주소를 디파인을 해야 돼. 저도 그 생각. 그럼 어떻게 이걸 디파인 할까? 늘 전 궁금했었어요. 주소를 정할 수 있어요. 좌표 찍듯이. 그러니까 뭐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펄스 시그널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 2017년에 되게 재미있는 실제 실험이 있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상하고 관제를 멈추고 그 펄스 시그널을 탐지하는 센서를 이제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것만으로 우주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게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봤어요. 엑스레이로 펄스 시그널을 내보내는 타겟을 4개 골라서 그걸로 가지고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투박하긴 하지만 우주정거장의 위치를 5km 이내 오차로 측정했어요. 엄청난데? 펄사 그 친구들은 안 움직여요, 따로 별로? 이게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먼 거리에 있으니까. 아, 여기서 보면 네. 걔네들은 안 움직이더라도 우리 은하는 움직일 거 아니야. 아, 그쵸. 우리 은하는 그럼 상대적인 움직이죠. 운동은 항상 있을 거야. 멀리 있는 폴사로요. 네, 네, 맞습니다. 이때 이름을 되게 기발하게 지었어요. 천문학자들이 이런 훌륭한 네이밍 센스를 발휘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풀 네임이 스테이션 익스플로러 4 엑스레이 타이밍 앤 내비게이션이에요. 줄여서 6분위 섹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펄사를 가지고 우리가 옛날 항해사들처럼 길을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정밀도가 아까 5km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만약 5m 단위까지 만약 높이려고 하면 얼마나 기술이 필요한가요? 한 대여섯 개 더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펄사를 더 많이 아마 파악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좀 더 일상의 영역에서 바다에서도 항해할 글쎄 때 말이에요. 펄사를 쓰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냥 GPS 내비게이션을 GPS 없이 펄사만으로 원칙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 수준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날 안 좋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당연히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전달한 물질, 뭐 대기 정도가 이제 기본이 될 텐데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별 폭발할 때 소리는 어느 정도나 나냐고. 별 폭발이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폭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매질이 사실상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매질이 있다 치면 소리가 우주는 항상 시끄럽겠네,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소리는 뭐 매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설 속에 에테르로 만약에 우주가 채워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자전과 시끌시끌하겠네요. 공전 때문에 나오는 소리들이 그냥 블랙홀도 시끄러워요? 아니면 그 친구는 다 빨아들이니까 걔는 조용한 편인가? 블랙홀 자체가 뭘 발산하진 않겠지만 블랙홀 주변에? 주변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내니까 AGN 활동성 은하익 같은 애들은 진짜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그런 애들은 도대체 소리가 어떨까? 이게 우주는 이제 워낙 정확하니까 소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예술가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가청 주파수로 다 바꿔서 음악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소리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뭐 그쵸. 막 흑점 폭발하고 이러면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의외로 우주를 소리로 듣는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끔씩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하는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태양에서 어떤 전파를 찍었어요. 당연히 귀로 듣는 소리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서 우리가 소리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또 막 뭐 M87 은하 중심 블랙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막 우엉 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당연히 그 우주 가면 그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오해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리로 우주를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금성 아니면 목성, 위성 뭐 이런 데가 제일 시끄럽지 않을까요? 만약에 태양계에서라면 계속 번개친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소련의 탐사 로봇도 금성 대기권 이제 쭉 착륙할 때 그때 사운드를 아마 녹음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하여튼 지금은 별 폭파하는데 우리가 옆에 있어도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질이 없기 때문에 진동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로는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 좀 궁금하긴 좀 궁금하네, 그죠? 사실 천문학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우주가 다 소리의 진동으로 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빅뱅 직후에 아주 고밀도로 입자가 모여 있다가 플라즈마 상태로 근데 그 플라즈마의 매질을 타고 초기에 어떤 진동이 우주 전역에 울리고 있었어요. 빅뱅의 메아리라고 합니다. 맞아요. 빅뱅의 메아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주가 쭉 팽창하면서 이제 플라즈마의 밀도가 옅어지고 딱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우주가 충분히 이제 차갑게 식었을 때 그때 진동하고 있던 그 패턴으로 플라즈마가 얼어붙었어요.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굳어있는 플라즈마의 분포를 따라서 어디는 이렇게 밀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어디 밀도가 내려가 있고 하겠죠. 그 음파 같은 패턴이 우주에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파악하냐면 밀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더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은하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에 은하가 입체적으로 분포하는 거를 우주 거대 구조를 쫙 그리잖아요. 그러면 은하들이 진짜 아무렇게나 분포하는 게 아니라 유독 특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때 얼어붙은 그 스케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불러요. 바리온 음향 진동. 네, 우주가 진짜 어쿠스틱하게 진동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진동했던 증거. 네, 놀랍게도 이게 이론적인 예측하고 잘 맞어. 맞아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 우주 초기엔 소리가 좀 있었나? 소리를 좀 넓게 봐서 매질을 타고 전달되는 진동으로 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맥락의 진동은 다 있었던 거죠. 예전에 중세 과학자들이 그래서 에테르를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의적이었던 게 정말 에테르라는 매질이 우주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이 소음 때문에 귀가 다 터져버렸을 것이다. 도저히 못 견디고 거의 그래요? 그 정도로. 하긴 우주에서 뭐 끊임없이 뭐 폭발하고 뭐 터지고 할 테니까. 네, 그쵸. 야, 근데 빛의 속도로 한 일광년이면 소리의 속도로는 뭐 상상도 못한 시간이 걸리겠네, 그죠? 그러게요. 네.